자, 마지막 시간이죠? 네. 토종이 그렇게 쏙 밝지 않은 이유는 오전 손 맞추고 우섭이 또 있어서. 이야, 하긴 오전 손만 했을 때는 그렇게 날릴 수가 없어요. 그죠? 빠져나가는데 뭐 한 30초도 안 걸리는데 남아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거 해야 되는데. 5월 1일까지죠? 5월 첫째 주 5월 1일까지였는데 수업이. 아닌가요? 그래요? 일정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일단 하면서 야, 뭐 하자면 그냥 뭐 6월 1일 수업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애정을 가져주세요. 네? 아니 합격하면 제가 무슨 저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합격을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지. 선생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죠? 하여간 좀 열심히 해주시고. 자, 지대결정 이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리카도의 차액지대예요. 그죠? 뭐 리카도 또는 리카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얘한테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했었죠. 지대가 발생하는 어떻게 돼요? 원인. 지대가 발생하는 아까 적어드렸죠. 뭐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자, 비옥한 토지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비옥과 위치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가 있으며 소학체감의 법칙을 전제해서 차액지대서를 정립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네. 그 표현을 일단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A지, B지, C지 이렇게 나눠졌을 때 모든 토지의 생산비는 동일하다고 가정해요. 우리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고 노동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자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동에 대한 대가로 30만 원, 자본에 대한 대가로 얼마? 30만 원을 지불을 해요. 근데 토지는 대가가 지불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토지는 대가가 지불이 안 돼요? 토지는? 자연물. 그거예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연물이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토지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생산성. 차액에 의해서. 여기서 생산해서 생산비를 지급한 남는 차액의 크기에 의해서 토지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익 배분의 원칙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든 토지의 생산비는 동일한데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토지마다의 비옥도가 틀린 거예요. 그죠? 예. 처음에 이게 영국에서 조식량이 밀이었는데 밀이 필요한 게 100이었다 그러면 이 중에 수입을 80을 했고 자체 생산을 20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영국에서는 외국으로부터 곡물을 자유롭게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영국 의회가 곡물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곡물 수입을 제한을 둔 거예요. 수입을 금지시킨 거예요. 왜 수입을 금지시켰냐면 대부분 영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주들이에요. 근데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밀을 생산하는 토지의 가격도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재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곡물법을 제시해가지고 수입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럼 원래는 A지만 경작을 해서 식량이 충당이 됐는데 곡물법의 폐지와 더불어 그 당시 영국에는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어서 농촌에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에 대한 수요는 커지는데 곡물 수입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공급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A지가 가장 비옥도가 좋은 토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등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우등지를 경작했을 때 지대가 발생해야 해요. 네?
빨리 안 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것만 경작했을 때는, 이것만 경작했어도 생산이 충당이 됐을 때, 수입이 자유화됐을 때는, 여기만 경작했을 때는 지대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 사용료 내라고 그러면, 야, 내가 지금 놀고 있는 네 땅 경작해서 비옥하게 만들어준데 사용료 내라고? 그럼 난 딴 데 가서 경작하면 되지? 그래서 얘만 생산했을 때는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물 가격이 만약에 여기서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생산비가 6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남는 차익이 얼마가 되겠어요? 4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농부가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B지까지 경작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B지까지 경작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면 얘는 A지보다는 기록도가 떨어지니까 한 80만 원의 수확을 얻어요. 그러면 비용은 다 6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남는 지대가 얼마? 그러면 얘하고의 차익이 발생해야 해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 토지에 대한 경쟁이 발생하면서 이 사람이 가서 얘기하겠죠. 지주에게. 나에게 이 토지를 경작하도록 두면은 여기서 남는 차익은 얼마? 20만 원을 누구에게? 너에게 지대로 지불하겠다. 40만 원을 다 지대로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를 경작하는 농부는 이 토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남는 차익을 다 누구에게? 지주에게 지대로 지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다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지주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이걸 다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주가 생산활동에 참여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농부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영국에서는 그거를 산업자본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본가들이 농지를 갖다가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경쟁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시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최열등지라고 해요. 최열등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한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60만 원 정도 생산을 해요. 비용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비용이 얼마예요? 60만 원. 그럼 남는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리카르도의 논리에 따르면 최열등지인 한계지에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대가. 그러면 이 토지까지 경쟁의 범위가 넓어지면 B지하고 A지에서도 차익이 얼마가 남는 거예요? 20만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주의 수입으로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 토지를 경제하고 있는 사람은 이 토지의 지주를 찾아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에게 경제권을 넘겨주면 남는 차익을 누구에게? 너에게 지대로 지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그 차익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리카르도는 기록도의 차이에서 지대가 발생하는데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위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라는 게 이 이론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문 4번에 나와 있죠. 차액지대에서는 위치 문제를 경시했고 비옥도 차이에만 중점을 뒀고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리카르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뭐가 상승한 것이다? 지대가 발생한 것이지 지대가 상승을 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입이 금지가 되는 과정에서 곡물 가격이 상승했고 그래서 경작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지대가 발생한 것이지 지대가 상승을 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대라는 것은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리카르도가 얘기하는 건 곡물 가격이 낮아지면
모두 낮아질 것이다. 지대도. 그러니까는 공물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공물법이 바로 폐지가 안 되고 리카도 사후 40년 뒤에나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원래 이거 100만원, 60 뭐 이런 거 해드렸는데 원래 논리는 좀 더 복잡해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봤는데 어렵다고 인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바꾼 거예요. 그냥 제목에 대한 것만 이해하시라고. 네. 왜냐하면 가뜩이나 얘네 싫어하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게 되면 완전히 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거 하게 되면 생산비 해서 나눠야 돼요. 나눠서 공물가, 예를 들어서 얘가 100만 원인데 생산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얘를 팔아서 1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100을 100으로 나누면 1 나오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니당 10,000원 정도 받으면 생산비가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경작해서는 그만큼의 초과이익을 얻겠죠. 그러면 수요는 늘어났는데 이 토지에서 생산한 생산물 갖고는 수요가 충당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토지를 경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토지에서도 받아야 될 최소한의 가격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100만 원 투자해서 100가마 생산하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해서 90가마밖에는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90가마 100만 원. 그러면 최소한 가마당 한 11,400원 정도는 받아야지 경제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늘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이렇게 가격의 변화까지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거기까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서 지대 발생 원인은 어디서 발생해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에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가네요. 아까 얘기해드렸지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가 사유재산 되더라고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한다 안 한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위치나 기록도에 관계없이 뭐를 요구할 수 있어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땅을 사용하면 사용료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뭐에 관계없이. 위치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에서는 최열등지에서도 뭐가 성립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지대가 상승을 해서 생산물 가격이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카도의 논리하고는 어때요? 반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최열등지 있죠? 최열등지는 생산물을 판매해서 6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생산비가 6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대가 어떻게 돼요? 제로잖아요. 그러면 농부는 최소한의 이익이 있죠. 정상 이익은 확보가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요, 글쎄. 생산비 안에는 생산자의 정상 이익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그냥 먹고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이익은 아니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농부가 지주가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를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 달라고. 10만 원 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게 제로인데 여기서 10만 원 주면 마이너스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야. 그럼 농부는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이걸 올리는 거예요, 70으로. 그래야지만 이거 10만 원 주고 정상적인 먹고는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가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해서 생산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에 해당이 된다는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그게 누구다?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제목이 절대라고요. 무조건 지대는 성립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심지어 여러분 시험에 마르크스의 절대 지설에 따르면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고요. 한 번은 발생한다. 한 번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틀릴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발생하는데요. 그 다음에 신행에 무슨 지대가 있어요? 지대. 요 위치 지대의 또 다른 표현이 고립국 이론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지대 발생 원인을 어디에서 봤어요? 위치 있죠? 위치의 차이가 무슨 차이를 낳게 되고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되고 이게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하고 수송비를 뺀 것 있죠? 이게 지대가 되는데 히렐의 논리는 이게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즉 모든 토지의 비용도는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지대라는 거는 뭐에 의해서? 수송비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지대하고 수송비는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비례.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위치에 따라 작물의 이용이 상회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무슨 이용을? 집약적인 농업을. 외곽을 나가게 되면 무슨 이용을? 조방적인 농업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청야에 가상국가인 고립국이 있다고 그랬었죠. 고립국 안에는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시장이 존재해요. 여기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은 여기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시장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네. 그럼 뭐가 절약이 돼요? 소비가 절약이 되면 상대적으로 뭐가 비싸져요? 지대가. 그런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송비가 어떻게 돼요? 부담이 커지죠. 그러면 뭐가 비싸져요? 지대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시장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되면 뭐가 비싸요? 사용료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경작하는 작물은 어떤 작물을 심어야 돼요? 그렇죠. 비싼 작물을 심어야 돼요. 그 부가가치 작물을.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원예 농업이라고요. 꽃 아시죠? 네. 자, 같은 면적에서 꽃을 재배하는 것과 밀을 재배를 했을 때 수익은 어느 게 크다는 얘기예요. 꽃이 훨씬 크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꽃은 구조상 시장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자주 들리면서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이법이었어요. 두 번째가. 이거는 그때 시대상을 반영한 거예요. 그때 당시 퀴넨이 이 이론을 제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주요 난방수단이 땔감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고립국 이론을 제시할 때 운송수단이 우마차라고요. 그러면 마차를 이용해서 목재를 싣고 시장까지 들어오려면 한 4, 5일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땔감이 없으면 얼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가까운 곳에다 둔 거예요. 지금하고는 안 맞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거는 그냥 그대로만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곽에 있는 게 뭐다? 이게 목축업이에요. 양이나 소를 사육하는 거예요. 양이나 소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방적인 농업을 하는 것은 외곽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자체가 운송수단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시험에서 2번 낸 거예요. 2번. 친연의 이론을 물어봤을 때 이거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위치에 따라 어떤 토지 이용을 해야 되는지를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다? 퀴넨이에요. 퀴넨.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그 128페이지에 가면 튜넬의 위치 지대설이라고 나와 있죠. 예, 거기 보면 지문 1번 있죠.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에 위치 개념만 추가시켰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의 비용도는 같은데 왜 지대의 차이가 나느냐? 그건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돼 있죠. 그 현대적인 영향을 받은 현대적인 입지론이 뭐였어요? 128페이지 맨 상단에 지문 1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입지론은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지문 7번 있죠. 지문 7번을 가게 되면 도시공간 구조 이론 중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및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리고 거기 체킹해 줬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앞에 보면 델로 농장을 직접 경영하면서 이렇게 해놨죠. 퀴넨도 유명한 지주예요. 리카도도 유명한 지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받아야 될 지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이론을 만들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둘 다 지주들이니까. 근데 시험에 그거 안 나올 거예요. 둘이 지주냐 아니냐? 그런 걸 왜 물어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뭐는 하나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냐면, 거기 129페이지 가면 상단에 기출이라고 돼 있죠. 거기 가시게 되면 4번에 자,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농업이 입지하고 교회로 갈수록 주방농업이 입지한다고 돼 있죠. 그 표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가면 입찰지대설이라고 있죠. 누가 주장했다? 알론소가 주장한 거예요.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튜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튜넨의 이론은 농업입지론이에요. 알론소에는 입찰지대는 그거를 도시공간에 적용한 거예요.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를 보시게 되면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고, 해당 토지용을 통해서 초과율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의미한다. 이 경우 입찰지대 곡선은 원점을 향해 볼록한 우하형의 곡선의 명을 나타난다고 돼 있죠. 그 지난번에 설명했죠.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로는 퀴넨의 이론에 뭐를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도심을 중심으로 상업, 주거, 공업적인 활동이 위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여기가 도심이고요. 여기가 거리라고 그랬을 때, 자, 이런 식의 토지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도심에 위치한 토지는 뭐가 좋아요? 접근성이 좋아요. 접근성이 좋으면서 뭐를 얻을 수 있다? 입지 잉여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입지 잉여가 뭐라고 했어요? 입지 잉여는 초과율인데 경영을 잘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목이 좋아서 얻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접근성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치가 좋아서 얻는 초과윤의 성격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입증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다, 적다?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펼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이 토지의 사용료가 1,000만 원이에요.
지대가 현재. 그런데 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 용도가 경합을 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세 개 용도에서 얻을 수 있는 수년가 있죠. 얘가 700이고 얘가 500이고 얘가 30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들은 전부 다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수년가가 0보다 크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냐고. 이제는 반응도 없어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저희가 40분 되면 안 끝내겠어? 뭐 여기서 이제 끝나겠지?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버티면 얘기하겠지 알아서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1,000억을 투자해서 100만 원 벌 수 있으면 투자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1,000억 투자해서 100만 원 버는데 누가 투자하겠느냐? 그 제가 물어봐서 그럼 여러분들은 1,000억 투자할 때 얼마 벌면 투자할 수 있냐고. 그걸 물어봤잖아요. 윤초가 얼마 벌면 투자한다고 했어? 10억? 야, 은행에 둬도 그냥 10억을 주겠다. 은행에 둬도. 그냥, 그래도 참고로 얘기해봐. 이거 칠판에 쓰는 분필이야, 분필. 실제 10억이 아니라고. 크게 질러, 크게. 다시 기회를 줄게. 얼마 벌면 투자할 수 있어? 1조, 그래, 1조. 그래. 그래, 1조. 괜찮은 거야. 너 생각해봐. 야, 재벌그룹 회장이 현금 1,000억을 받겠냐? 그 양반들도 현금 1,000억을 본 적이 없어. 숫자상으로 이렇게 종이로 본 거지. 현금으로 1,000억을 쌓아놓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지? 그건 아니잖아. 박정희 얼마 벌면 투자해? 네, 저번에 20%. 20%, 그 2,000억. 그래. 그러면 이 100만 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요 수익 있죠? 이걸 충족하고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한 거야. 일종의 초과이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700, 500, 300은 현재 지대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추가적인 이익이 700, 500, 300이라는 거예요. 초과이익이. 그러면 이 토지를 차지해서 경쟁이 펼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지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비드렌트라고 할 때 비드가 입찰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이걸 경매에 붙이면 입찰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입찰 과정에서 이게 1,700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셋 중에 누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A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얘는 1,000만 원에다 700만 원까지 추가로 지불하더라도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는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이상은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700 이상은. 이 사람도 700 이상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현재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인 거야. 최대 지불금액. 그래서 수년가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수년가가 0이라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수익은 충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론 가면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토지, 여기는 A가 차지할 거고 그 다음 토지는 경쟁에 의해서 1,500으로 결정이 되면 여기는 B가 차지할 거 아니에요. C는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에 1,300으로 결정이 되면 이 토지는 누가? C가. 그러니까 입찰에 의해서, 그죠? 그 경쟁에서 이렇게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있죠. 이 점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입찰지대 곡선인데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원점. 원점에서 바라볼 때 볼록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모양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해 준 거예요. 기억하겠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시내의 이론과 알론세의 입찰지대를 보면 알론세의 입찰지대는 도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기준으로 상업, 주거, 공업용으로 토지용이 전개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집약적인 농업과 주방적인 농업으로 설명했잖아요. 네.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둘의 가장 큰 차이가 얘는 개발 밀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농사 짓는데 무슨 상부 공간을 이용하는 건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고려해야 돼요. 얘는 당연히 고려하겠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토지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소 가격이라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초과일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그 다음에 지문 2번에 가면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대 지불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최소 지불 용액이라고 틀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기억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거기 4번에 보면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최대 수년제가치 있죠? 그게 수년가에 줄여서 최대 수년가를 올릴 수 있는 이용의 할당 배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용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얻을 수 있으면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 그래프 밑에 가게 되면 입찰구 지대 일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업종일수록 중심지에 가깝게 위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7번에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주거입지론이 있어요. 주거입지론이 있는데 그거를 아마 입문할 때 간단하게 설명했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네, 그래서 한계 주거비용과 한계 교통비용이 있죠. 그게 같아지는 점이 최적 주거입지가 돼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추가로 설명 한번 하는데 시험에 인용한 적은 없어요. 그게.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독점지대라고 돼 있죠. 토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대를 무슨 지대? 독점지대. 주장은 누가 했냐면 마르크스가 했어요. 우리가 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와인을 많이 생산한 적이 프랑스잖아요. 프랑스의 보르라든가 아니면 부르고뉴 이런 지역에서는 포도를 많이 품종을 생산할 때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이 재배되는 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밭에 대한 가치는 다른 포도밭에 비해서는 훨씬 우월한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그 밭에 생산하는 와인은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년에 생산되는 양도 수량이 한정돼 있을 것이고, 그죠? 술 얘기 나오니까 눈이 갑자기 반짝거린 거예요. 와인을 좋아하시나 보죠? 반응이 없어. 그럼 결국 소주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있네. 저기, 서울 일날 친구 파티 할 때, 우리 와인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와인 하나 공수 안 해주겠어요? 그죠? 대답 참석하실 거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래 놓고 나중에 사진 올라가고 보면 이거 가지고 굳이 나중에 증거가 다 뜨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 그 나중에 단톡방에 그 공유가 안 되겠어요? 4월 11일 친구 파티에 참여한 분들 해가지고 해서 쫙 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윤총각 앞에는 뭐 그냥 그 병이 뭐 몇 개나 있겠어. 쫙 빨렸을 거 아니겠어. 다만 조심하실 점은 그렇게 모일 때는 평상시 자기 주량보다는 조금 덜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런데 했을 때 주류가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성격을 변화를 시켜줘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있으니까 본인이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내 주량은 이거 몇 잔이면 된다. 이거 한 병이면 된다. 주변 사람이 얘기해서 넘어가면 말려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뱉어내기 시작하면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집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어디 집으로 귀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집을 알아야 귀가를 시켜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윤총과 같은 체계에 들어놓으면은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길에다 버리고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집으로 전화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번호도 모르잖아요. 이거 비번도 모르는데 푸는 방법도 모르는데 그러면 윤총과 어디다 인계하고 가겠어? 파출소 인계하고 가야 돼요. 그게 무슨 불상사냐고. 내일 또 먼저 전화할 거 아니야. 여기 무슨 파출소인데 혹시 수강생 중에 안 계시라고 했냐고. 보증인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서 그 즐거운 시간을 갖되 오버하지는 마시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러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루 스트레스 푸는 것도 괜찮잖아요. 물론 그거 없어도 알아서도 풀었겠지만 그냥 잘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독점지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라고 있죠. 예, 걔도 별표하는 거예요. 아니면 걔가 거기 왜 있겠어요?